오늘도 국어의 고수 문제를 풀기 전에 뭐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오늘은 지금 시험지 자체가 깨끗하진 않죠. 제가 풀었던 그 상태의 그것을 그대로 뭐 풀고 채점했던 이 부분을 그대로 올렸던 거라서 역지사지해서 내가 만약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 학생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실질적인 게 궁금할 것 같아.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풀어가지고 가르치는 건지, 우리가 그렇잖아.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나 아니면 인강이나 이런 걸 들으면 모두 판에 박힌 듯이 주제는 뭐다, 소제는 뭐다, 이 문단의 소주제는 뭐다. 나는 그런 부분을 안 할 거야, 되도록이면. 왜? 실전 문제풀이처럼 풀어서 국문학과를 졸업하지 비전공자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 비전공자지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국어 영역 문제에 접근을 하고 답을 찾아내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 국문학 본연의 내용이 궁금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듯이 이렇게 읽어도 주제에 접근을 하고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 그럼 이 길로 가야지. 왜 쓸데없이 그 판서 필기하고 뭐하고 물론 기본적인 사항은 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 이외의 부분은 빠르게 이렇게 여러분들 즐겨보는 그 교재도 있잖아. 매일 3개씩 비문학, 매일 3개씩 문학 이런 거. 근데 그 부분의 첫 아이디어가 다른 그게 아니고 학원 강사들이 이런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언어는. 그래서 했던 부분이라서. 근데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국어를 잘 하려면. 하지만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잘 읽어야 돼. 제대로 읽어야 되고 제대로 접근을 해야지. 그 제대로 접근하는 가이드가 이 유튜브 강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네. 오늘은 지금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하고 김수영 시인의 그 방을 생각하며, 그리고 김원우의 무기질 청년이라는 현대소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속도로 읽지 않고 굉장히 좀 빠르게 타이트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 문제가 나왔고,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다.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체화돼 있어야 돼. 1번에는 공통점 해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가나 설명 이런 거 읽을 필요도 없어. 30번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3점짜리. 오케이, 3점짜리 꼭 맞춰줘야지. 가본 봅시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안 해도 없고. 시는 반복을 하면 무조건 강조하게 돼. 시는 반복을 하게 되면 무조건 강조다. 반복을 하면 또 하나 형성되는 게 운율감이야. 그치? 리듬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네. 이게 산문시야. 딱 보니까 나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아내가 없네.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과도 멀리 떨어졌다는 거리감이 느껴지지.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하네.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방황했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나 어디서 자지?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바람이 불고 있네.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설상가상이네. 점입가경이지.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목순의 그 집이 남신우주에 있는 남신우주 유동에 있는 박시봉이라고 하는 목수야. 거기에 있는 방이란 얘기지. 한 방을 들어서 쥐인을 붙였다. 쥐인을 붙였다는 건 세를 월세 사골세라고 하지. 예전에는 한 방에 들어서 쥐인을 붙였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습기가 아주 높은가 봐.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가족 생각하기도 힘들어. 그렇지? 내 몸 하나 누일 공간이 없다는 얘기야.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그러니까 뭐 화롯불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지금 뜻없는 행동 연명만을 하고 있는 거야.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 지금 잘 봐봐. 이 사람이 백석이잖아. 뭐 강원도 이쪽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신의주까지 올라갔어.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행동 반경이 넓었단 말이야. 그런데 점점 줄어들고 있지. 어디로? 목순의 집 한 칸, 방 한 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 어리석은 면을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다시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지. 내 가슴이 콱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무언가 느껴졌다는 얘기지.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부끄러운 적도 있었네.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점점점 자기 내면으로 계속 쪼그라드는 거지. 위축되고 있는 거야. 그러나가 있네. 역접이 중요하다. 잠시 나는 고개를 들어. 지금까지 위축됐는데 갑자기 고개를 드는 행동은 지금 몸을 펴는 행동이잖아. 그러면 전혀 다른 시상전개가 있겠다는 얘기야. 하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든가 지금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지.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내 혼자서의 의지와 내 혼자서의 무엇으로는 나는 제대로 설 수 없다,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나를 마음대로 굴려간다, 이게 운명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을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거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지금까지는 뭐야, 계속 막 뭐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면서 하니까 그게 붕붕붕붕 떠 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치? 그래서 머리가 혼란해. 그런데 그것들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이 앙금이 돼서,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마음이 정돈되고 차분해지는 상황이야. 외로운 생각만, 그러니까 쓸쓸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놈이다, 나 죽을 거밖에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 이제 무언가 깨달을 시기가 온 거야, 이 사람한테.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었는데, 난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무릎을 꿇어? 지금 뭐 반성하는 자세가 조금 보이고 있지. 아니 먼 산 뒷옆에 바위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뭐가 이렇게 눈을 맞고 그렇게 마른 잎새가 있냐.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갈매나무처럼 곧고 정하게 서야겠다, 이렇게 나의 깨달음,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거지.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이런 정도만 파악해도 문제 다 풀려. 김수영 씨는 군부독재 시절에 저항시인으로 유명하지. 이런 정도까지만 알면 돼. 보자. 혁명은 안 되고 4.19 혁명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방을 바꿔버렸네? 근데 방이 나왔어. 이게 중심 화재겠지.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숨어 살았겠지. 그 숨어 살 때의 방이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 방을 벗어났어. 이 벗어났다는 것은 더 이상 혁명 이 부분에 현실적으로 몸담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지.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과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떠나버렸네. 혁명은 실패했고 나는 그 혁명에 현실적으로 몸담았는데 거기서 떠났어.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때는 메마르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럼 현재가 안 좋다는 얘기고 그때가 좋았다는 얘기잖아.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사지는 뭐 팔다리 얘기지.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몸은 벗어났지만 정신은 벗어나지 못한 상태지. 지금 몸과 정신의 괴리가 느껴지는 거지. 나는 그 노래도 그전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가슴에는 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슴은 기억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혁명은 안 되고 여기 혁명은 안 되고 있었지? 여기도 혁명은 안 되고 있었네? 반복되면 뭐 한다고? 리듬감과 강조라고 그랬잖아.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방만 바꿔버렸다. 이 부분까지 계속 반복되네.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펜이 녹슬었어. 시인의 펜이 녹슬었대. 그럼 더 이상 저항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거지.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역설적이네. 그치? 다 빼앗긴 건데 실망의 가벼움. 이 실망은 굉장히 큰 거잖아. 근데 가벼움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또 재산으로 삼을 줄 안대. 이 가벼움 혹시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씁쓸하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꿨지만 또 반복하고 있어. 나의 입속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배찐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난 계속 고뇌하고 그런 상태인 거지. 방만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다? 진짜 기뻐서 기쁘다고 하는 거야?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야?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야.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해? 아까 메말랐다고 그랬잖아. 그치? 메마른 걸 풍성하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28번 가와나와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상실감 이 부분이 있었어. 1번 유사한 문장을 반복 나와버렸네. 1번 끝. 2번이 아니고 지금 29번이지. 가나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르래. 가에서 꽉 뭐 어디 있어 여기? 내 가슴이 꽉 메울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이 부분이잖아.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심정을 부각한다. 언제 핑해? 눈물이 핑 도는 거? 잔잔하게 슬프다. 갑자기 북받쳐 오를 때. 그치? 그러니까 자신의 대해 느끼는 심정을 부각한다. 위로 올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맞지. 2번 가에서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이거는 혼란한 상황이 차분해지는 거라고 그랬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아니지. 심화가 아니고 정돈되는 거. 그치? 어느 정도 일시적 일부가 해소되는 부분이야. 완전한 해소가 아니고 해소되기 전 단계인 거지. 그래서 조던 피터슨 교수가 뭐라고 해? 비욘드 오더, 질서 너머에서 세상에 불평불만 많은 사람은 먼저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예쁘게 방을 정리정돈하고 꾸며보라고 해. 그 얘기야. 어떤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먼저 자기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유, 질서 넘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은 인테리어에만 열광을 하지. 2번이니까 바로 넘어가고. 30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적 공간 하나인 방은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치? 내면 의식. 가에서 방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이며, 아까 강원도 그쪽에서 신우주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행동 반경이 높다가 방에서 자기 마음속으로 자꾸 위축되고 줄어들잖아. 그치? 자신에 대해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이며 내적 의지를 떠올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하는 공간이다. 갈매나무, 그렇지? 굳고 곧은 정한 갈매나무, 이걸 생각하는 거지. 한편 나에서 방은 화자의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방을 바꾼 화자의 행위 속에서 혁명의 실패다는 좌절감과 그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의식이 투영되고 있다. 지금 아주 중요한 팁을 얘기를 해줄게. 이 30번 같이 이런 부분에 시적 해석이 나와져 있는 보기가 있어. 그럼 이걸 통해서 1번, 2번, 3번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이 세 문제를. 이 부분 아주 자세히 정확히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적절하지 않은 거 3점짜리 문제니까 한번 보도록 하자. 1번 가. 쥐인을 붙인 방을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으로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을 드러냈다. 그렇지?
좋은 방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골세 방으로 해서 또 습내나고 누추하고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볼품없는 방을 얻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이 매우 초라하고 어딘가에 쫓기는 상황이다. 뭐 이런 정도로 알 수가 있겠네. 2번 가는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내 슬픔에 어리석은 면을 책임지라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드러내는군. 그치? 3번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한데 남기고 왔을 게다 라고 함으로써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군.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군. 오케이. 지금 4번 가는 화자 자신을 문창 너머에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 갈매나무하고 자기가 갈매나무인 것인 양 갈매나무처럼 되고 싶다 소망을 하는 거야. 동일시라기보다는 갈매나무를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 태도 이 정도로 보는 거고, 여기는 조금 빗나갔고 핀트가 방이 나는 벽을 나의 가슴 나의 사지와 동일시함으로써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에 미친 영향을 드러내는 것.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에 미친 영향이 아니고 방 자체가 화자 자신의 내면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미친 영향 뭐 이런 걸 따질 필요 이런 게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가에서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그냥 화자의 그 현실적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지.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끊어놨어. 여기 부분을 가는 동일시하고 나는 동일시함으로써 여기까지 끊어지는 거지 원래. 그래서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에 미친 영향, 가에서 화자는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화자가 원래 그런 상황이었어. 현실적 상황을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나에서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에 미친 영향이 아니고 화자와 화자가 그 어둡고 그런 뭐 방에 뭐 싸우자 일하자 뭐 이런 거 써놓은 방, 이 부분이 원래 화자의 감정이고 화자의 내면이었어. 근데 방을 바꿨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현실적인 이 부분이 혁명이 실패하고 기타 등등 이러면서 현실과 감정, 그러니까 머리와 감정의 괴리감에 있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상황인 거지. 넘어가서 이제 현대 소설 보자. 현대 소설을 보면 이 부분 현대 소설 다 읽고 분석하고 이 주제 그래서 안 된다고. 수능에서는 100% 내가 안 읽어본 현대 소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현대 소설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책을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 지금 와가지고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어떻게 해제 나간지 보도록 하자. 31번, 34번 앞부분 줄거리,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왜? 갑자기 글을 중간부터 읽어야 되니까 앞부분 줄거리가 없으면 우리가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지. 문맥이라고 하잖아. 컨텍스트, 이 부분을 명확하게 줄을 잡고 가야 된다. 나가 나왔네. 우연히 남의 서류 봉투를 들고 온다. 서류 봉투? 남의 건데 그 안에는 대학원생 이만집이 쓴 내 젊은 날의 비망록이라는 것은 뭐 일기 정도 되겠지. 제목에 일기장이 들어있었고 나는 그의 일기를 읽는다. 원래는 안 되는데 남의 걸 내가 가지고 왔어. 그럼 이거 주인 찾으려고 해도 뭐 읽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하는 거잖아. 이게 이 소설의 상황인 거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어려 있는 것을 보고 난 단숨에 염색 공장을 찾아온 사연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지금 내가 단숨에 염색 공장을 찾아왔어. 염색 공장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왜 찾아왔는지 그 뒤에 나와야지. 경집이 형이 차 사고를 냈어요. 형이 차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 쪽에서 오주진단을 끊어와서 을러대고 있어요. 으름장을 놓고 협박하고 있다는 얘기야. 타협 보려고 하는데 미적거리다가 구속으로 떨어질까봐 걱정들 하고 있어요. 형이 차 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구속당할까봐 얼른 아버지를 찾아온 거지. 셋째 형이 판사로 있는 동창생을 만나 손을 써보겠다는데 어째 불안해요. 셋째 형이 판사로 있는 동창생. 그러면 판사로 있는 동창생이면 고등학교 동창일까 대학교 동창일까, 대학교 동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째 불안해요. 불안하대. 복선이지. 아버지께서는 그냥 아버지께는 그냥 제가 알리러 왔어요. 큰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우선은 아버지니까 알려야 되겠다. 일단
너무 걱정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아버지는 내 말을 채 다 듣기도 전에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응? 발길을 돌렸어? 어디야 앞장서 그러면서 가도 시원찮을 판에 발길을 돌렸어. 쪽문을 들어선 아버지의 발길이 쪽문을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고 들어선다고 그랬어? 아니 지금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구속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 근데 다시 염색공장 쪽문으로 들어가고 있어. 이건 뭘 뜻해? 현실을 외면하는 거지. 왜 그랬을까? 아버지의 발길이 도살장을 향하는 소처럼 도살장을 향하는 소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갈까?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이런 발걸음이라는 얘기지. 뭉구적거렸고 돌처럼 각이 진 당신의 등은 뭇에 올라와 뭇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죽음을 앞둔 거북 등 딱딱한 등딱지를 담아 있었다. 아버지는 큰아버지처럼 농사나 지어야 할 사람이었다. 농사나 지어야 할 사람. 순박하고 남 속여먹을 줄도 모르고 일이면 일이다, 이면 이다, 딱 그런 사람이야. 당연히 상업학교까지 나와서 평생을 그르쳤다. 상업학교 지금은 상업학교 상고 마이스터고 뭐 이런 곳인가? 그런데 예전에는 상고 나와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된 사람도 있잖아. 그때는 상고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은행원으로 된다든지 뭐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그런 창구였던 거지. 그렇지?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임에도 상고 나와서 은행원으로 취업하고, 그렇지? 아버지의 경우에 학력이란 전혀 무용지물이었다. 아니 상업학교까지 나왔는데 지금 염색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오히려 교육을 안 받았던 것만 못했다. 반풍수 집안 망친다. 반풍수 집안 망친다. 속담이 있는데 이 풍수쟁이 우리가 풍수지리 알잖아. 그치? 근데 반풍수 반절 풍수를 절반만 아는 사람이 집안을 망친다. 이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태권도 한 달 배우고 문자 부수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야. 속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많이 배울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아버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많이 배울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만집이라는 사람은 공부하고 있겠지 아마도. 각자 양심이 한 시대의 질주와 얼마나 발빠르게 보조를 맞추느냐는 것은 사람의 양심과 시대의 질주, 사회 우리가 그렇지? 시대 사회의 냉정함, 차가움 이거와 사람이 같이 보조를 맞춘다. 그렇다는 건 그 사람은 양심을 접어두고 생활을 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공감하고 눈물 흘리고 같이 손 잡아주고 이거는 정상적이란 말이 좀 그런데 자기가 앞으로 향하고 위로 향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장애물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의미야. 그 따뜻하면 사람들 어떻게 해? 시원한 곳으로, 추우면 따뜻한 뜨거운 곳으로 몰리는 게 사람 심리지. 그치? 그게 시대의 질주야. 내 각자 양심. 나 혼자만 따뜻해지면 좀 그렇잖아. 나 혼자만 시원해지면 좀 그렇잖아. 그런 양심을 벗어나야 자기 발빠르게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편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 날라리 학력에서 곧장 드러난다. 그치? 학력은 학력인데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대충 학위만 따고 뭐 이렇게 우리가 대학교 가가지고 나 진정한 마음으로 학문 탐구를 하러 왔어. 상아탑에 온 거지. 그래서 논문도 제대로 이거 하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지. 날라리라는 얘기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양심을 찾기가 힘들어진다. 학사 가고 석사 가고 박사 가고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려고 하면 거기서 로비하고 뭐 하고 얼마나 정치질을 해야 돼. 살이 너무 쪄서 양심이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살이란 결국 적당주의 탈을 쓰고 병든 그것도 중증인 이 사회의 부화내동하는 능력 그 자체일 테지만 부화내동, 그렇지? 사회가 이렇게 하면 나도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나 그 일의 선후책을 딱딱 부러지게 따지고 나서 횡하니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던 셋째 형보다는 그 일의 선후책을 딱딱 부러지게 따지고 나서 횡하니 엉덩이를 털고 그 일의 선후책을 딱딱 부러지게 따지고 나서 횡하니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던 셋째 형. 아까 셋째 형은 동창생이 판사라고 그랬잖아. 아버지의 난감한 뒷모습이 내겐 훨씬 인간적으로 보였다. 형은 사회와 질주하는 사회와 보조를 맞춰가며 같이 가고 있단 말이야. 셋째 형은. 그런데 아버지는 보조는커녕 뒷걸음질 치고 있지. 과거로. 한참이나 외등 불빛을 받으며 서 있다가 나는 단호히 발걸음을 돌렸다. 단호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럼 나도 어떤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지. 밤색 바지와 머리통이 작은 박씨는 어느 쥐구멍으로 살았는지 이미 보이지 않았다. 박씨가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박씨가 뭔가 요구를 했다가 내가 다시 돌아가니까 없었다는 얘기지.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측은하게 생각하며 헤어진 셈이다. 아버지와 나는 닮아 있어. 그치? 이제 아버지는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이다. 속수무책. 수수방관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그러나 난 당신의 마음을 안다. 아들의 장래에 안타까워하는 내색도 자제하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고 있는 낭패감. 아버지의 심리는 낭패감이란 얘기지. 그리고 당신은 무능력에 대한 막심한 자괴감. 외부에서 무작정 들이닥치는 어떤 물리적인 힘에도 속수무책으로 풍뎅이처럼 죽은 신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양반.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까지도 말없이 수용해버리는, 그치? 늙은이 누구야? 아버지지. 나는 오늘 새삼 목격 확인한 셈이다. 아버지도 무등하지만 나는 얼마나 더 무력한가 동질감을 느끼고 있지. 아버지와 나는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사무친 사랑의 증오. 그러니까 사랑과 증오가 교차하는 거야. 그렇지? 난 오늘 참담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참담해졌다 이런 얘기야. 뜻밖의 부정, 아버지에 대한 정과 그것의 적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것. 그게 아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지 전혀 다른 무엇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지. 손바닥과 손등 관계라는 것을 확인한 하루였는데 그게 내게는 적잖은 수학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는 그동안 잘 몰랐었던 거네. 이제야 오늘에서야 아버지에 대한 속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던 거지. 이만지부 어머니는 일찍 타계하신 것 같다? 여기서 이렇게 딱 나눠졌지. 읽다가 이걸 나눈 거야. 왜? 위 안에 이거는 일기장 내용이야. 일기장 속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만집이 나가 되는 거였지. 근데 여기는 아까 누구였어? 누구라고 안 나오네. 어쨌든 이 일기장을 주운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야. 그래서 타계하신 것 같다. 그의 비망록 일기장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대체로 푸석한 빵껍질같이 정서가 꽤나 삭막한 법인데 이만집은 제법 다혈질이랄까. 지금 이만집에 대해서 일기를 쓴 글쓴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 아직도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듯하다. 이만집 아버지는 상당히 흥미를 유발하는 인물. 그렇지? 소설책을 읽듯이 평가를 하면서 음미하고 있네. 틀림없다. 남다른 결벽증으로 인해 어떤 부정사건에 연루되어 혼자 죄를 덮어쓰고 공무원직에서 파면당한 양반인 것 같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 상업학교를 나오고.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염색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를 나더라도 내고 지금 구속당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사람이지. 늘 피해의식에 시달리나 속마음은 멀쩡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만지의 맏형 그 고설 뒤적인다는 곰팡이 냄새나는 인물과 동류항으로 보인다. 동류항.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지. 문자가 서로 같은 항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말을 썼다는 거 자체에서 나름대로 조금 지식인의 향기가 나는 거지. 그들은 분명히 한 시대의 또 한 사회의 환경은 어정쩡한 부산물일 텐데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어정쩡한 부산물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잖아. 이상하게도 그들에게서는 가해자인 시대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 왜?
아까 질주하는 시대가 있었지. 그런데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간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대와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의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거야. 한 시대에 너무 밀착되었다가 또는 그것과 꾸준히 호흡을 같이 했다가 어느 날 배신을 당하면 그것과 매정하게 등을 지고도 이럭저럭 살아내지기는 하는 모양이다. 남일 얘기하듯이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대와 보조를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시대의 나고자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들은 애써 이 시대와 무관하다는 표정만 짓는다. 아무튼 무능하게 짝이 없으나 무능하게 짝이 없다. 굉장히 지금 안 좋은 평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아까 흥미롭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작정 덮어놓고 비난만 하는 게 아니야. 법 없이도 살 피해자들이고 법 없이도 살 피해자들, 그렇지? 야,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면 굉장히 사람 좋다는 칭찬이잖아.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워낙 무기력하기 때문에 해를 끼칠 사람들도 아니다. 어쩌면 생내부터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착한 심성으로 고생을 낙을 삼고 살 양반으로 점지된 것 같다. 정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주위의 사회 환경, 곧 세파가 그들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 자격상실자,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가장이라는 위치가 있어. 아버지라는 입장, 그런 거지. 위치가 그 가장으로서의 자격상실자로 만들어 버렸다. 수동적 당해버린 거야. 그렇긴 해도 그들은 속물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만날 수 있으며 이런 답답한 위인들이야말로 사회를 사회답게 굴러가도록 만드는 길라잡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어. 그치? 답답한 위인들이야말로 사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사회가 이렇게라도 굴러가는 것이다. 이런 정도 의미네. 중략, 큰형집을 모두 함께 나오려 했을 때 셋째 형수라는 게 제 딴은 애교를 부리며 한다는 소리가 또 내 부하를 긁어놓았다. 선물까지 받아 우쭐대고도 싶어 공연히 점잖게 있는 사람은 심사를 거드려 양양이를 부리는 속셈이었을 터이다. 선물까지 받아 우쭐대고도 싶어. 지금 큰형 집을 모두 함께 나오려 했을 때, 그러니까 큰형이 지금 교통사고를 했나봐, 저질렀나봐, 그렇지? 셋째 형이 동창생인 판사 어쩌고저쩌고를 통해서 어떻게 일이 좀 나름대로 해결이 됐나봐, 그렇지? 도련님은 언제 취직할 거예요? 지금 이만집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는 선 넘었지. 아직 연애를 못 해봐서 돈 벌기도 싫나봐요. 그렇죠? 지금 돌려가기 하고 있지. 나는 하는 수 없이 말 같자는 말에 응했다. 이 사람도 보통 성격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일기를 읽고 있는 나가 뭐라고 했어? 다혈질인 것 같다고 그랬잖아. 연애하고 취직하면 돈이 중요한 줄 알게 될 거라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돌대가리인 제가 보기에는 진짜 내가 돌대가리라서 돌대가리라고 얘기하고 있어? 돈이란 돈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셋째 형수 당신 같은 사람만이 그걸 쫓을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도무지 좋고 나쁜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공부나 슬슬 더 해볼까 어쩔까 싶어요. 그렇지? 난 그렇게 속물이 아니야. 너 같은 속물이나 돈 밝히고 기타 등등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돌려가고 있네. 알았다. 너희 내외나 돈 많이 좋아해서 호의호식하며 너희들을 닮은 세대가리 후세나 잘 키우며 평생도록 집값을 어라. 세대가리. 셋째 형이나 셋째 형수가 무식하다는 얘기야. 내가 보기에는 이만집은 셋째 형처럼 영리한 형제? 집안에 하나쯤은 있어 가문을 동실하게 살려주면 좋겠는데 이 셋째 형이라는 위인은 여기서 또 나눠야지. 그렇지? 여기는 일기 밖으나고 여기 위까지 일기 안으나고 여기는 밖이야.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해? 소설에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지. 오케이. 위인은 처가 덕에 그리운 것이 없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야금야금 핥아대는 이른바 출세지향주의자인 것 같다.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아무튼 흥미있는 위인이고 재미있는 세상살이인데 사람들마다 사고를 획일할 수 없듯이 사람들마다 모두 다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야. 사람들마다 재주와 처세술도 이렇게 다양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 다양할수록 좋은 거야. 꼭 나쁜 건 아니야. 이런 얘기지. 불공평이라는 이 세상만사에 영구불면하는 형평의 질서가 없으면 어찌됐든 세상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걸 이 사람은 전제로 딱 깔고 있어.
누가 고시에 합격하려고 엉덩이에 못이 앉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겠는가? 서리법. 당연히 불공평하지 않고 평등하면 누가 판검사 하려고 누가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로 너도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겠어. 사회상이 그렇게 불공평하니까 안달복달하면서 죽을 각오로 공부를 하는 거지. 김원우의 무기질 청년. 무기질이 뭐야? 무기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필수 영양소 이외의 영양소를 얘기하는 것 같아. 무기질이라는 게 이게 미네랄이잖아. 그렇지?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뭐 비타민도 챙겨 먹고 미네랄도 챙겨 먹고 이런 여러 가지 약을 챙겨 먹는데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돼? 뭐 뼈를 생성한다든 칼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이게 무기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런 부분에 필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아주 중요한 영양소는 아닌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무언가를 무기질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무기질 청년은 이런 청년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사회를 사회답게 굴러가도록 만드는 길라잡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답답하고 유인들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야 있어서 사회가 그나마 굴러간다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무기질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이만집은 아버지 학력이 아버지 삶에 기여했다고 생각해 오히려 나쁘게 작용했다고 생각했지. 2번 아버지는 이만집지에서 경집이 형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아버지가 이만집에게 토로했어? 그냥 조금 보고 다시 들어가잖아. 아니고 3번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는 부정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공무원직을 계속해서 수행했어? 아니지. 혼자 누명 뒤집어 쓰고 옷 벗었지. 4번 이만집은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유능한 아버지랑 나랑 손하고 손등 관계라고 그랬잖아. 똑같다. 동질감을 느꼈고 그러니까 답은 5번일 수밖에 없지. 이만집은 경집이 형의 차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갔다. 이건 완전히 뭐 중학교 수준의 문제일 뿐이지. 기억에서 밈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색깔을 칠해놨으니까 바로 찾을 수 있겠네. 기억. 각자 양심의 한 시대의 질주와 얼마나 발빠르게 보조를 맞추느냐는 것은 우리의 날라리 학력에서 곧장 드러난다. 사람들의 속물적 태도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그렇지? 속물적 태도. 사회가 질주하는데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걸 속물적 태도라고 표현을 해버렸네. 이 니은번 인물의 무력한 삶의 태도를 비유한 표현이다. 아까 뭐 죽어있는 뭐 풍뎅이처럼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 풍뎅이처럼 죽은 신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양반. 오케이 맞고. 3번 상대방의 인식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디귿. 그게 내게는 적잖은 수학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줄 몰랐는데 처음으로 동질감을 느끼면서 깨달았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상대방 태도 변화를 예상하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발화이다. 아니 태도 변화를 예상해? 여기서 그런 입체적 인물이 없어. 다 전형적 인물이야. 그렇지? 리을번 보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 이게 지금 태도 변화를 예상하고 있어? 한번 속 긁은 거지? 다 4번이 틀렸고 5번 미음 상대방의 냉수적인 심리에서 비롯된 발화이다. 돌대가리인 제가 보기에는 내가 진짜 돌대가리라서 그래? 니네들 세대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치? 돈을 좋아하는 사람만 너네 같은 속물적인 인간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냉소적 심리. 그 다음에 6글을 바탕으로 비망록 일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 간의 심화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잃어버렸다니까 이만집은. 2번 특정 인물의 기록을 통해서 일기잖아. 사회현실의 문제점을 속물적인 그치 그런 태도 세태를 비판하는 거야. 문제점을 살펴보게 하고 있다. 2번이고 답은 3,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A, B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이런 부분을 아까 잘 읽어달라고 했어. 이 부분을 다 맞추고 싶다면 보기 무기일청년 일종 액자설 나와있지. 일기 비망록이라고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번갈아가며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내부 이야기는 외부 이야기의 나가 제시한 이만집 일기로 외부 이야기는 주로 내부 이야기 인물들과 사건에 대한 외부 이야기 나가 제시한 소감과 비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중층 구조에서 서로 다른 내부 이야기의 나
내부 이야기의 나는 누구야? 이만집이지. 외부 이야기의 나는 이 소설의 글쓴이지. 유사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상이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얘는 막 속물적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만집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셋째 형수를. 그런데 나는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해.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야지 뭐. 이런 식인 거지. 아울러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인 나가 내부 이야기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해석한 내용을 덧붙여 작품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지금 적절하지 않고 틀린 거 고래. A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측은하게 생각한 것. A는 지금 내부 이야기야. 이만집이 아버지 이해하고 측은하게 생각한 것과 관련해서 B는 이제 외부 이야기의 나지. A에 대해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듯하다. 다혈질인 걸로 봐서, 그렇지? 어머니가 없음에도 어머니 언급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지. 2번 A가 셋째 형을 돈 많이 좋아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B는 셋째 형에 대해 그 자신을 재주와 처세술로 산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3번 A가 아버지를 어떤 일에 속수무책인 사람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해서 B는 아버지에 대해 해를 끼칠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치? 무능력하고 뭐 기타 등등 하긴 한데 이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 그리고 원래 사회에 해를 끼칠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거지. 4번 A가 자신 일기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아는 것과 관련해서 B는 A에 늘 피해의식에 시달린다고 판단하고 있군. 아니 어머니 언급 안 하면 그 사람 어떻다고? 좀 푸석푸석하다고 그랬잖아. 빵처럼.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눈물도 없고 메마른 사람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4번 이런 늘 피해의식 이런 부분이랑은 어머니 언급이랑은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답이 4번이지. 어떻게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중간에 다른 얘기를 좀 하다가 근데 원래 국어라는 과목이 수업을 하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